안녕하세요. 황혼서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1세 남성 정만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다녀온 5분 사이 버스도 가족도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요양원 책자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버림받은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1세에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냉정하고 단단한 독립선언입니다. 평생 모은 6억 3천만 원의 재산, 40년 운영한 금속 가공 공방, 그리고 믿었던 가족.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치밀한 계획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긁었습니다. 바닷가 시외 버스터미널, 초겨울 눈보라가 칼처럼 몰아치던 날이었죠. 제 이름은 정만복 71입니다. 그날 나는 딸과 사위와 함께 외갓집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3시간 거리였습니다. 좁은 산길을 지나 해안도로를 달려 집으로 향하던 길. 버스가 터미널에 잠깐 정차했습니다. 10분 휴게 시간이었죠. 아빠, 화장실 다녀오세요. 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금방 올게. 나는 가방을 좌석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외투도 벗어놓고요. 어차피 금방 돌아올 거니까. 화장실은 터미널 건물 안쪽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섰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매점 앞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까 세워져 있던 버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긴 건가?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우리 버스는 없었습니다. 매표소로 달려갔습니다. 저 방금 여기 서 있던 서울행 버스 어디 갔어요? 아, 그 버스요? 5분 전에 출발했는데요. 네? 아직 휴게 시간 남았는데요. 손님, 그 버스 10분 일찍 출발했어요. 급한 일 있다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한 일? 무슨 급한 일? 나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주머니에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가방에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버스 좌석에 둔 그 가방에 지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투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뒀는데 외투도 버스에 두고 내렸던 겁니다. 매표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안내방송은 끊어진 테이프처럼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곧 막차가 도착합니다. 곧 막차가 도착합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즈음 나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아, 놓고 간 게 아니구나. 두고 간 거구나. 의도적으로. 매점 청년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나는 고개만 끄덕였죠. 차를 받아들고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창밖은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왜지? 왜 날 두고 간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나는 매점 청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미안한데 택시 기사님 아는 분 계세요?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청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민수예요. 여기 손님 한 분이 계신데, 네, 그런 상황이에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30분 후 택시 한 대가 터미널 앞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기사님이었습니다. 어르신 타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돈을? 괜찮아요. 일단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중에 주셔도 돼요. 택시는 눈길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기사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노인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가. 기사님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가족이 일부러 두고 간 거 아닌가 싶네요. 나는 놀라서 기사님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요양원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버스터미널에 남겨지셨어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죠. 많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 보면 못 지나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 나는 창밖만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쯤이었습니다.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 번호예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기사님은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나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카드키도 버스에 두고 왔으니까요.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12층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을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인터폰이 켜졌습니다. 누구세요? 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수진아. 아빠. 아빠? 응. 문 좀 열어줘. 아빠 지금 어디세요? 집 앞이야. 문 앞에 서 있어. 인터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그거 누르고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바뀐 것 같아. 안 열려. 바꾼 적 없는데요? 아빠, 혹시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나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우리 손자 생일. 605? 하지만 빨간 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진짜 안 열려. 문 좀 열어줘. 아빠,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진짜로 안 열린다니까. 아빠, 우리 오늘 집에만 있었어요. 어디 안 갔어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랑 같이 외갓집 갔다 오는 길이었잖아.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오늘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수진아? 아빠, 혹시 어디 아프세요? 기억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 좀 쉬게 문 열어줘. 아빠, 비밀번호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보세요. 0605예요. 나는 다시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빨간 불. 안 열려. 한참의 침묵 후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단 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추웠습니다. 옷이 얇았습니다. 외투는 버스에 두고 왔으니까요.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대체 왜? 그날 밤 나는 계단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추워서도 그랬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더 그랬습니다. 새벽 2시쯤 누군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11층에 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그냥 좀 쉬고 있어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 외투를 벗어 내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너무 추우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청년이 떠나고 나서 나는 외투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편의점 가서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청년의 작은 친절이 가족의 냉대보다 따뜻했습니다. 새벽 4시,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컵라면 하나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편의점 한 구석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라면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허해서였을까요? 라면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하자. 지금 상황을 파악하자. 나는 편의점에서 공짜로 주는 볼펜과 메모지를 얻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 1. 집에 들어갈 수 없음. 2. 휴대폰, 지갑 없음. 3. 딸과 사위가 나를 의도적으로 버렸을 가능성. 내가 가진 것 1. 공방 열쇠. 2. 건강한 몸과 정신. 3. 평생 모은 재산과 기술. 그렇습니다. 나는 빈털터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운영한 금속 가공 공방이 있었고, 상가 지분도 있었고, 은행에 예금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였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나는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공방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평소엔 버스로 30분이던 길이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방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익숙한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행이다. 여긴 아직 내 거야. 나는 작업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40년을 일한 이곳,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이곳, 이곳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휴대폰을 분실해서 그러는데요. 계좌 정지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네, 제 주민번호는 모든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내 통장을 쓸까봐. 다음은 통신사였습니다. 휴대폰 분실 신고하려고요. 네, 일시 정지하시겠어요? 아니요, 아예 정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새 번호로 개통하고 싶은데요. 네, 대리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방을 나와 가장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새 폰을 개통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새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딸도 사위도 내 새 번호를 모릅니다. 그 다음은 법무사 양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반장은 나와 30년 지기였습니다. 공방 근처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였죠. 반장아, 나야. 만복이? 형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시간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요. 오세요. 양반장의 사무실은 공방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버림받은 것, 집 비밀번호가 바뀐 것, 계단참에서 밤을 보낸 것. 양반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노트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심각한데요.
전형적인 노인 유기예요. 유기? 네. 법적으로는 보호자의 보호양육 의무 위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럼 신고하면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형님, 그게 최선일까요? 양 반장은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딸부는 아빠가 기억력이 안 좋으시다. 우리는 집에 있었다고 할 겁니다. CCTV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방어부터 해야 합니다. 재산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양 반장은 노트에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자산 파악. 형님이 가진 모든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둘째, 명예 보호. 모든 재산이 형님 단독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증거 수집. 앞으로 있을 일들을 모두 기록하고 녹음하세요. 넷째, 거주지 확보. 안전하게 지낼 곳을 마련하세요. 다섯째, 통보와 차단. 적절한 시기에 법적 통보를 하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흔들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나씩 해볼게. 형님, 하나 더요. 성년후견 조심하세요. 성년후견?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예요. 선의로 만들어진 건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악용돼? 가족이 아버지가 치매다라고 의사소견서 받아서 법원에 신청하면 재산 관리권이 후견인에게 넘어가요.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형님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병원 가서 정기 검진 받으시고 일상생활 잘 하시는 거 기록하시고 그리고 절대 혼자 병원 가지 마세요. 누가 임의로 진단서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메모했습니다. 양 반장과 함께 은행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은행. 계좌 잔액 확인하려고요.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다행히 신분증은 항상 지갑이 아닌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공방거래 통장. 잔액 1억 2천만 원. 적금 통장 3개. 합계 8천만 원. CMA 계좌. 1억 8천만 원. 합계가 양 반장이 계산했습니다. 3억 8천만 원이네요. 두 번째는 상가 지분이었습니다. 공방이 있는 건물의 한 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시세가 얼마나 할까? 양 반장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 건물 한 칸이요? 평당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대략 2억 정도 될 겁니다. 마지막은 공방 설비였습니다. 절곡기, 펀치기, 용접기, 각종 공구들. 중고로 팔면 얼마나 받을까? 형님, 이 정도 설비면 5천은 받을 겁니다. 모두 합치면 6억 3천만 원.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형님, 이 돈 잘 지키셔야 해요. 어떻게? 일단 모든 통장을 형님만 관리하세요. 도장도 절대 남한테 주지 마시고요.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 좋아요. 그리고 공동명의 계좌 있으면 지금 당장 해지하세요. 다행히 모든 재산이 내 단독 명의였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딸에게 명의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공동명의였으면 이미 돈 빠져나갔을 겁니다. 양 반장의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공방으로 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공방에 들어온 적이 있을까? 나는 전기 배전함 옆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CCTV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설치한 거였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혹시 몰라 달아둔 거였죠? 메모리 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분량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내가 출퇴근하는 모습,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하지만 3주 전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내가 없는 날 오후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사위 민호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류 캐비닛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설비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보니 뭔가 금액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 전 영상에서도 그가 왔습니다. 이번엔 낯선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그 남자는 설비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설비를 팔려고 했구나. 나는 영상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양 반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반장아, CCTV에 뭔가 찍혔어. 뭐가요? 사위가 공방에 몰래 들어와서 장부 사진 찍고 설비업자까지 데려왔어. 그거 완전히 증거예요. 절도 예비죄까지 성립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쓸 날이 올 겁니다. 며칠 후 나는 집 앞으로 갔습니다. 밤 10시쯤 불이 꺼진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틈에 작은 녹음기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양 반장이 준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이거 48시간 연속 녹음돼요. 목소리 감지 기능도 있고요. 이틀 후 다시 가서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TV 소리, 설거지 소리, 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이틀째 밤 녹음에서 결정적인 대화가 나왔습니다. 딸과 사위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아버지 연락 왔어? 아니, 전화번호 바꾼 것 같아. 그럼 잘 됐네.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해. 정리? 무슨 정리? 공방이랑 상가 말이야.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야. 그래도 아버지 재산인데 우리가 관리해 드려야지.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그런데 아버지가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하시면 어떻게든 해야지. 성년 후견 알아봤어? 응.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하대. 어떤 소견서? 치매 진단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그런데 아버지 멀쩡하신데? 그게 문제야. 그래서 병원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설마 가짜 진단서? 가짜는 아니고 좀 과장하는 거지.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잖아. 깜빡깜빡하시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 괜찮아? 걱정 마. 다 알아서 할게. 넌 모르는 척만 해. 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습니다. 내가 40년을 키운 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하지만 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계획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집에 잠깐 들러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양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가세요. 하지만 녹음기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엔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들어오세요. 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사위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광고 책자였습니다. 프라임 요양 레지던스 부담 없이 품위 있게. 이게 뭐냐? 아빠, 요양시설 안내문이에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아빠,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한 번만 보러 가요. 책자 구석에 연필로 쓴 메모가 보였습니다. 대상자 정만복. 사유 안전 건강. 주머니 속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아빠,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대기자가 많대요. 그래.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나는 일어섰습니다. 벌써 가세요? 응. 할 일이 있어서. 집을 나오면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잘 되었습니다. 양 반장이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어요? 나는 사진과 녹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실행 단계로 가시죠.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방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40대 김 대리와 50대 박 대리. 둘 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사장님. 제가 공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왜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두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일자리 알아봤어요. 나는 근처 금속 공장 사장에게 미리 부탁해 놨습니다. 우리 직원들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일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사장님 추천이면 믿죠. 두 직원에게 새 일자리 정보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면접 보세요. 제가 이미 얘기해 뒀어요. 조건도 지금보다 좋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음은 설비 처리였습니다. 일부는 중고로 팔고 일부는 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5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장부와 중요 서류들은 양 반장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형님, 여기 금고에 보관하세요. 안전해요. 상가 지분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이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게 조용히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딸도 사위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새로운 거처를 찾았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오래된 여관이었습니다. 어르신, 장기 투숙하시려고요? 네. 한 달 정도요. 방 하나에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2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공업용 장갑, 오래된 줄자, 아내의 낡은 앞치마,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여관 주인 할머니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따로 삽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마다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바닷가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점심에는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왔습니다. 소금과 후추만으로 구워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단순하지만 온전한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양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편지 왔어요. 따님한테서요. 뭐라고 써 있어? 직접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양반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수진. 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 안 하실 거예요? 응. 아직은. 일주일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아빠, 제발 연락 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병원에라도 계신 건가요? 정말 걱정돼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돌아와 주세요. 수진.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빠, 알았어요. 아빠가 화나신 거.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빠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수진.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들을 상자에 넣어 다락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아 빛나는 것들이 하나쯤은 있어야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양 반장이 물었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답장 안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준비가 다 됐을 때, 2달쯤 지났을 때 양 반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따님이 법원에 성년후견 신청 넣었어요. 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어제요? 방금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조사관이 형님 만나러 올 거예요. 그리고 의사 진단도 받아야 하고요. 내가 치매가 아닌데? 그걸 증명해야 해요. 증거 자료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는 양 반장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치매 소견 없습니다. 판단 능력, 기억력 모두 양호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여관 주인 할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서 좀 써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뭐라고 쓸까요?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써주셨습니다. 정만복 씨는 매일 규칙적으로 기상하시고 스스로 식사 준비하시고 산책도 다니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십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맨날 오셔서 생선 사가시잖아요. 그거 확인서 써드릴게요. 할아버지 매일 여기서 신문 사보시잖아요. 돈도 정확하게 계산하시고요. 확인서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 녹음 파일, 재산 관리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양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주일 후 법원 조사관이 왔습니다. 정만복 씨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25년 3월 15일입니다. 대통령 이름은 이재명입니다. 100에서 70 빼면 93, 86, 79, 72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없어 보이시네요. 그리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소견서, 생활 확인서, CCTV 영상. 조사관은 자료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신청인 측 주장과 완전히 다른데요?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버림받은 것, 비밀번호가 바뀐 것, 요양원 책자, 녹음된 대화. 조사관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이건 노인 학대 사건이네요.
일주일 후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성년후견 청구 기각. 양 반장이 전화했습니다. 형님, 이겼어요. 정말? 네. 법원에서 신청 기각했어요. 오히려 신청인 측을 조사하겠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날, 나는 양 반장과 함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형님,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하시죠. 어떻게? 독립선언문요. 형님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만복 독립선언문. 본인 정만복 1954년생은 2025년 3월 20일부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본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진 성인이다. 2. 본인의 모든 재산은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3. 성년후견, 재산 위임 등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4. 가족과의 동거를 종료하고 별도의 거주지에서 독립생활을 한다. 5. 가족 간의 연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한다. 이상의 내용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누구의 강요나 협박도 받지 않았음을 밝힌다. 2025년 3월 20일 정만복. 문서를 공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으로 딸과 사위에게 발송했습니다. 이틀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 번호로.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결정이야. 법원에서 우리가 허위 신청했다고 조사한대요. 당연하지. 거짓말했으니까. 아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아빠.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여관을 나와 작은 상가 한 칸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만복 수리. 작은 수리점이었습니다. 고장난 의자 다리 흔들리는 문짝, 오래된 수납장 경첩 교체. 평생 해온 금속 가공 기술로 사람들의 물건을 고쳐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아저씨, 이 의자 다리가 부러졌는데 고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맡기세요. 의자 다리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부러진 부분을 잘라내고 새 나무를 끼워 맞췄습니다. 접착제로 붙이고 나사로 고정하고 사포로 다듬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와, 새 것 같아요. 얼마예요? 10,000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잘 고쳐주셨는데 10,000원밖에 안 받으세요? 괜찮아요. 첫 손님이시니까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났습니다. 바닷가에 술이 잘하는 할아버지 계시대. 가격도 싸고 솜씨도 좋대.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책상, 문짝, 서랍, 심지어 자전거까지. 나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쳤습니다. 고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억을 이어주는 일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80대 할아버지가 오래된 의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좀 고칠 수 있겠소? 의자는 정말 낡았습니다. 다리는 삐걱거렸고 등받이는 휘청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50년 됐소. 결혼할 때 장만한 거요. 와, 50년이요? 그러게. 그동안 우리 가족이 다 이 의자에 앉아 밥 먹었소. 아들도 손자도.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의자가 아니요. 우리 집 식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구면 오래같이 살게 해드려야죠. 나는 일주일을 매달렸습니다. 의자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새 나무로 교체했지만
원래 무늬와 똑같이 맞췄습니다. 등받이는 철물을 교체하고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좌판은 새 천으로 씌웠지만 원래 색깔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니스치를 다시 해서 광을 냈습니다. 할아버지, 다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수리점에 오셨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내 의자 맞소? 네, 맞습니다. 새 것처럼 됐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보셨습니다. 아, 좋아. 딱 예전 그 느낌이요.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소,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게 해주셔서.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고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만복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가 노년 기술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선생님께서 강사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요? 네. 동네에서 수리 잘하신다고 소문났거든요. 어르신들께 기초 수리 기술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청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강생은 10명이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죠. 첫 수업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걸 버리는 건 쉬워요. 하지만 고쳐 쓰는 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삶도 그래요. 포기하는 건 쉽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기초부터 가르쳤습니다. 나사 조이는 법, 접착제 바르는 법, 경첩 교체하는 법, 못 박는 법, 사포질하는 법.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집에서 고장난 물건 가져오셨죠? 수강생들은 각자 고장난 물건을 꺼냈습니다. 나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더 단단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면 실수해요. 며칠이 지나자 수강생들의 손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나사 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하던 분들이 이제는 고장난 탁자를 고추 세우고 헐거운 문의 경첩을 교체하며 이거 봐요. 이제 삐걱거리지 않아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는 소리처럼 멈춰있던 시간들이 하나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했어요.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고치는 일이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수리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도 함께 고쳐지는 일이구나.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요, 손주 장난감 하나 고쳐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고장나서 애가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노을빛이 건물 벽에 비치고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누군가에게 배움이 되고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밝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선생님, 어르신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혹시 다음 학기에도 계속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직 가르쳐 드릴 게 많거든요. 창밖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버리지 않고 고쳐 쓸 수 있다면 그건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지.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끝엔 여전히 작은 망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노년에도 사람은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구청으로 향합니다. 작은 공구 상자를 들고요. 겨울, 다시 눈이 왔습니다. 나는 여관방이 아닌 내가 산 작은 옥탑방에서 그 눈을 맞았습니다. 전기장판의 온기가 발바닥으로 올라오고 창문에는 합판으로 만든 새 커튼 박스가 매끈하게 자리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집은 작은데 넓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 또 한 통의 편지가 꽂혔습니다. 이번엔 사위의 필체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어렸습니다. 당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혼합니다. 수진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고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고, 당기고, 흔들고, 돌아오고. 설날에 나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대파를 송송 썰고, 국간장을 조금, 후추를 약간.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고 의자를 한 뼘 뒤로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건넸습니다. 만보가 수고했다. 나는 천천히 국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미세한 그리움이 들이칩니다.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비 오는 날 대문 안으로 뛰어들던 작은 발소리, 아내가 끓여주던 콩나물국의 김,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나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비처럼 지나가고 나는 지붕을 수리해둔 집처럼 조용히 버팁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편입니다. 그 내 편을 나는 늦게야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였죠. 누가 날 버렸다고 해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을 붙들었더니 나머지는 따라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하나만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가 당신을 갉아먹을 때 견딘 시간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용기가 당신의 나머지 삶을 지켜줍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걸어 나오세요. 그 길 끝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화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정만복, 72이 된 지금도 손에 망치를 듭니다. 무너진 경첩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경첩을 다시 세우고 헐거운 나사를 조이며 오늘도 내 삶의 문이 미세한 소리로 딸깍하고 닫히는 걸 듣습니다. 참 좋은 소리입니다. 내 집에, 내 마음에, 내 계절에 나는 온전히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그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옥탑방의 창문 틈새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내내 닫혀있던 내 마음도 천천히 녹았습니다. 작은 화분에 새싹이 올라오고 길고양이가 내 옥상으로 올라와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나는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살자. 그날부터 나는 고양이 밥을 챙겨줬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사료와 물 한 그릇. 고양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내 곁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끼리는 그렇게 통하는가 봅니다. 구청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 선생님, 지난 학기 강좌 평가가 너무 좋아서요. 이번엔 어르신 인생 특강 강사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생 특강이요? 네, 주제는 자유입니다. 선생님이 살아오시며 느낀 걸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리 기술은 가르칠 수 있었지만 인생을 가르칠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첫날 강의실엔 20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삶이 부서졌을 땐 수리부터 하세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어떻게 고쳐요? 나는 잠시 웃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처럼요. 그날 이후 나는 기술이 아닌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정만복 씨 맞으시죠? 그 얼굴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수진이 잘 있나요?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말했습니다. 네, 외국으로 떠났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떠난 건 슬프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젠 나도 보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을에 끝자락 문화센터 수업을 듣던 한 제자가 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낡은 탁상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건데 바늘이 멈췄어요. 나는 시계를 손에 쥐고 천천히 뒷판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녹슨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째깍 째깍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선생님, 이 소리 너무 그리웠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움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날 밤 나도 그 째깍 소리에 잠이 들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동네 아이들이 내 수리방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장난감이 안 움직여요. 나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들고 와봐라. 부서진 장난감 트럭, 인형, 로봇 아이들은 내 곁에 모여 앉아 나는 고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스프링이 있어. 작은 힘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거야.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내 젊은 시절이 비쳤습니다. 그날부터 내 가게 앞엔 어린이 수리교실이라는 손글씨가 붙었습니다. 작은 공간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기계음 같았습니다. 그해 봄 나는 오랜만에 바다로 갔습니다. 휴게소에서 버림받던 그날 비 내리던 그 바다로. 하지만 이번엔 달아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있었고 마음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파도 앞에 앉아 나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치, 달걀말이, 그리고 김밥 2줄.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그때의 나를 위해. 그땐 참 힘들었지?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날 바다엔 눈이 아닌 햇살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서사의 인생역전 드라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늘 행복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